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1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 한마디로 시장 경제 활동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8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이 아마 가장 역사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잘 여러분들 들어주시면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로 하죠. 갑니다. 자, 먼저 농업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후기 농업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국가에서 금지했던 여러분들 영농기술 중에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 이 양법이 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 많은 수리시설이 보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전기의 이양을 금지하게 된 이유는 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4월에 벼농사가 시작되고 11월 달에 벼농사를 이렇게 마치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를 심는 거냐면 보리를 심어요. 그럼 이제 보리를 심어서 이제 보리가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쭉 가고, 자, 여기 늦봄, 즉 5월 달에 보리를 베어냅니다. 그리고 보리를 베어낸 그 자리에 바로 벼를 심는 건데 이게 한 15일 정도의 기간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자, 보리는 여러분들 밭처럼 논이 말라 있는 겁니다. 그럼 벼를 심으려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여러분들 보충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만약에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양에 대한 것을 적극 권하지 못해요.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 저수지도 많이 만들어지고 보도 많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그리고 이양을 해야만이 1년에 이렇게 벼하고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서 엄청난 소득이 생겨납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땡기죠. 확 그냥 농사 짓고 싶죠. 그래서 이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밭에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이랑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고랑이에요. 여기가 고랑이야. 고랑은 워낙은 여러분들 배수구 물을 빠지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후기에 여기다가 재배하는 그런 하나의 작물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요. 지금도 가장 생각나는 게 바로 뭐냐면 땅콩이라든가 또는 참깨라든가 등등 많은 작물을 여기다가 재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다 재배하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일손이 많이 경감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손만 경감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생산력도 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런 견종법과 이양법의 시행은 자, 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력이 급증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아니 노동력이 어떻게 절감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세요. 여기 이제 견종법에서는 예전에는 여기 밭 이랑에다가 심게 되면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심게 하게 되면 손과 발을 다 이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땅콩 심을 때 여기 던지고 이쪽에 한 발로 이쪽 치고 그러면 쭉 걸어 나가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고랑과 이랑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땅콩 같은 거 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이모작이 이루어지는 여기 이양법을 보면 요 한 달 기간은 요 한 달 정도는 벼를 이렇게 길러야 돼요. 새싹을 조그맣게 기르게 되면 묘종을 기르잖아. 모판이라고 들어봤죠? 그 모판에다가 이렇게 이 모를 길렀다가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실 정도의 요렇게 요 정도 크기의 직파 벼씨를 그대로 뿌려서 만약에 묘종이 한 30cm 클 때까지 이렇게 풀을 뽑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노동력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자, 이 교실 정도의 크기의 모내기를 하려면 묘종은 어느 정도 기르면 되냐면 바로 이 컴퓨터 테이블 정도만큼만 묘종을 기르면 돼요. 그러면 솔직히 어디 요 컴퓨터 테이블 요 잡초 뽑는 게 편해요? 교실 전체 잡초 뽑는 게 편해요? 당연히 컴퓨터 여기 책상 풀 뽑는 게 편하겠죠. 그만큼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넓은 땅의 경작이 가능해지는 우리가 이 현상을 광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상품 작물의 재배가 막 이루어집니다. 담배, 인삼, 고추. 바로 여러분들 생산해서 시장에다 내다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대 중에 물론 비율제인 타조법 2분의 1만 내던 이런 하나의 지대가 액수가 정해진 정액지대인 도조법이 나타나요. 봄에 미리 여러분들 이렇게 땅 사용료를 내고 여러분들 이렇게 농사를 짓게 되니까 지주의 간섭이 거의 없이 농민들이 자유롭게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농사에 대한 더 열심히 막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농민들 중에 부자 농민이 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우리 교실 정도의 농사를 지으려면 4명이 농사를 지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이제는 2명이면 돼요. 그럼 2명의 농민은 뭐 합니까? 농촌을 떠나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럼 농촌을 떠나서 상업에 종사하든 수공업에 종사하든 아니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품 팔아 먹고 사는 임금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농민들 간의 계층 분화 현상. 자, 이 부자가 농민이 된 그런 하나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자식을 서당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일부는 신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납속과 공명첩을 통해서 이해되죠? 자, 이제 부자 농민도 나타나고 노동자도 출현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또 상업은 어떻고 수공업은 어땠을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수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수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특히 공인의 출현은 상공업의 발전에 엄청난 계기가 주어집니다. 국가의 필요로 하는 관습품을 조달해주는 공인. 공인은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수공업자한테 부탁을 하겠죠. 그리고 조선시대 후기에 여러분들 국가는 자 관청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수공업자한테 뭐를 받느냐. 장인세를 받고 자유롭게 그런 하나의 경제활동을 하게 놔둡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민영, 개인이 운영하는 수공업이 발전하겠죠. 그리고 상업도 상당히 발전하니까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주문을 하죠. 자, 미리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다 경험했어요. 제육대 때 반티를 제작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걷어서 그 업자, 납품업자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줬죠. 그리고 물건을 제작받아서 수령했죠. 자, 이런 형태의 수공업, 이런 형태의 수공업을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공업에 이렇게 자본가들이 등장하는구나. 물론 이와 같은 모습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업자본가가 수공업자본가를 이렇게 종속, 그러니까 결국 돈 가진 상업자본가 위에서 수공업자본가가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수공업자본가가 상업자본가 밑에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특수한 형태의 그런 하나의 이 마을들이 생겨나요. 특히 점촌이라고 그래서 수공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마을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생산된 물건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광업도 예전에는 모든 그런 하나의 광물을 국가가 주관해서 채굴 했지만 조선시대 후기 자, 이 광물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청과의 교육으로 인해서 은혜 증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이제 국가가 나름대로 이 광물을 채취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넘겨줘요. 물론 당연히 세금 받고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채, 개인이 채굴하는 모습이 상영을 합니다. 물론 개인에게 채굴을 허용하다 보면 또 문제도 생겨요.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일확천금을 노리려고 하면 어디로 갑니까? 노다지, 즉 금캐러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던 사람들이 에라 모르겠다 나 광부 될래 그러고 막 광산에 모여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경제 문제를 낳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는 그것을 갖다 금지하게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미 알았어요. 그냥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몰래 숨어서 채굴하는 잠체도 성행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죠. 불법 채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 후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광업에서 자 나름대로 경영에 있어서 전문화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산 개발에 필요한 돈을 대는 물주 그리고 전문 경영인인 덕대 그리고 채굴하고 재련하는 노동자 출연. 그러니까 우리가 광업에서 분업화 전문화 오늘날 우리들의 자 지금 나타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이 있구나.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전문 경영인 많이 들어봤잖아요. 응? 자 자본가가 자기 돈 자기 거지만 실제로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 맡군 그런 하나의 경영체제. 자 광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런 하나의 사진들 잘 그렸죠. 김덕신의 대장간, 김홍도의 길상, 그 다음에 김홍도의 자리짜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증기의 옹기장인. 자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김홍도 이분이 제일 유명한 풍속화가지만 서양인들은 제일 유명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김증기라는 분입니다. 그 이분의 그림이 여러분들 많은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풍속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공업, 광업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또 뭐를 이야기할 거냐? 뭐 이제 남은 거는 상업밖에 없겠죠. 자 우리 조선시대 후기 상업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 인구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품화폐 경제도 상당히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가가 여러분들 주도하던 그런 하나의 경제 활동에 민간으로 많이 민간인 쪽으로 넘어가죠. 그 중에서도 대동법의 실시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대동법에서 여러분들 공인의 출현은 상공업 발전 그리고 화폐 유통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죠. 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꾼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모든 거 현금으로다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주고 그랬는데 요즘 보세요. 그냥 카드 한 장이면 되죠. 사실 저도 한때는 10,000원짜리 이하의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카드 내밀기가 좀 부끄러웠죠.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한 2, 3천 원짜리도 과감하게 카드를 내미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똑같은 모습의 얘네들도. 그러니까 당연히 상품화폐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죠, 지금. 응? 특히 여러분들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상,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성의 사상, 즉 한성 안에 이런 사상의 출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보세요. 옛날에는 모든 상업활동은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관에서 활약한 상인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도성 안에서는. 이들은 국가에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국가에 납품하는 대신에 자, 어떤 그런 하나 혜택을 받았느냐면 노점상, 즉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자, 빵집을 운영하는 시전상인이야. 근데 우리 집 빵집 앞에 여러분도 이렇게 그 케이크 토스트 굽는 아줌마가 있으면 구청이 단속하는 게 아니라 빵집 주인인 내가 단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금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전상인에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런데 정조라는 분이 즉 신해통공이라는 법령을 발표해서 금난정권을 폐지해 이러면 안 돼. 없었어요. 그러면 난전상인들이 막 등장하겠잖아요. 그죠? 노점상들이 막 등장할 거 아니야. 지금도 구청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 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난전상인들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어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사실은 노점상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들이 여러분들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장사하는 곳이 생기겠죠. 그래서 칠패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이연시장 같은 난전상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생겨나는 거고. 또 역시 지방에서도 상업이 발전하겠죠. 그렇습니까? 의주에서는 만상, 개성에는 송상, 부산에서는 내상, 이런 지방의 상인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난전상인에게 물건도 공급하고 지방상인에게 물건도 공급하는 전국 최고의 도매업자들도 출연하겠죠.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들 동대문, 남대문 이런 하나의 시장들의 모습일 겁니다. 전국 최고의 그런 하나의 물품을 공급해주는 도매업자들. 도고도 출연하죠. 이런 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허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밑에 한번 글을 봐주세요. 안성이 한 주막에서 자리 잡고서 감대주, 배추, 감배, 귤 등의 과일을 모두 사들이고 허생이 과일을 갖다가 도고리로 사두자. 어떻게 돼요? 잔치나 제사를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오르렀다. 한마디로 그냥 과일값이 폭등해서 이게 매점 매석행인데 자 이때는 뭐 이런 게 법적으로 금지되는 시절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전국의 물품을 속된 말로 싹쓸이하는 이런 도매업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 이거예요? 도고. 그러면 농민들 간에도 계층 분화도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인들 간에도 다 같은 상인이 아닙니다. 자, 노점상 하루하루 여러분들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노점상인 난전도 있고
지방의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큰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인들도 등장하고 있고, 또 전국 최고의 도매업자인 진짜 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고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이고 역시 경제 권력만 잡고 싶은 게 아니겠죠. 정치 권력도 잡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 양반으로 신분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지금 자유로운 사상에 성장하는 모습도 있고, 그럼 또 어떤 걸 또 확인해 볼까요? 또 여러분들 이 장시가 되게 활성화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보부상이라는 사람들, 등진장수, 보증장수들은 여러분들 사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부터 관원상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도성에서는 시전상인이면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하는 보부상이 가장 대표적인 관원상인입니다. 자, 이런 보부상들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농촌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농촌경제가 발전하면 상품 수요 욕구가 높아지게 되고, 상품 수요 욕구가 높아지면 시장이 출현할 거고, 시장이 출현하면 역시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보부상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에 가는 거의 이 장씨가 1000여 개 정도로 늘어나요. 근데 우리 보부상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장돌뱅이다. 왜 이런 말을 듣느냐? 이 사람들은 장 따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열리는 이런 하나의 장시는 일부 지역이지만 대부분은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시예요. 그래서 우리 보부상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통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세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송파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딱 느낌이 들어서 롯데월드 있는 곳. 그래서 5일하고 10일이 장사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면 나 6일 날이니까 여기서 장사해서 예를 들면 뭐 팔아볼까요? 핸드폰? 자, 그래 오늘 그냥 핸드폰이라고 그래. 핸드폰 팔고 있는 이 상인이 내일은 어디로 가냐면 자 이렇게 한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들 구리시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도농시장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물건을 6일날 팔아요. 그리고 다시 또 저녁 때쯤 되면 또 이렇게 또 걸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사평장으로 갑니다. 여기가 오늘날 어디냐? 바로 가로수길로 유명한 신사동입니다. 이때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 신사동이 이렇게 발전할 줄은 몰랐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 거냐면 8일날은 안양장으로 가는 겁니다. 경기도 안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9일날은 어디로 오냐면 여기 경기도 과천 들어봤죠? 정부청사가 있는. 그리고 10날은 다시 어디로 돌아오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송파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결국 평생 돌아다니는 상인이다. 그래서 장돌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에 이제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던 장시가 당연히 송파같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든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매일 열리는 상설시장이 되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포구에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상업활동. 왜냐면 우리가 이제 배를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한강에 무슨 상인이 있어요? 경강상인이 있는 겁니다. 경강. 그뿐만 아니라 강경이나 원산 같은 데서 여러분들 이 배를 이용해서 역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포구 상인들도 있는 거고. 또 지방에 이런 상인들이 머무르면서 뻔하잖아요. 응? 잠도 자야 되니까. 여인수국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여각도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지방의 물건을 대주는 객주도 출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조선시대 후기에 어떤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니까 와 뭔가 지금 시끌시끌 그리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들 자 느낌이 딱 들죠. 뭐 아니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대무역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대무역의 방법에는 국가와 국가끼리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무역이 있고 개인과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사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교육이 두 나라를 주로 대상으로 하겠죠. 하나는 청, 또 하나는 매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자, 사오겠죠. 뭘 사오느냐. 자, 주로 사치품들을 많이 수입을 해오겠죠. 비단, 약재, 문방구. 그럼 누가? 여러분들, 이게 사신을 따라가서 교육을 하는 사행무역.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주에 만상 같은 사람이 수입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가장 대표적인 박지원의 양반 열하일기 같은 장면을 보면 알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뭐 좀 고급 제품 사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팔아도 몇 배의 이익을 얻잖아요. 특히 역관들은 이것이 이제 규모가 커져서 교역량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관들 중에, 즉 통역하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중국의 물건을 주로 수출하는 그런 의주의 상인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후시, 책문후시, 그 다음에 중간, 개시, 후시. 조심하세요. 자, 개시는 국가와 국가끼리 공적인 무역이고, 그리고 여기 후시는 개인과 개인끼리 이루어지는 교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일어나는 비단서정에 향료 같은 사치품을 수입해 오면 우리가 이제 갖다 주는 게 뭐냐? 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업에서 은의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만상은 이렇게 넘기죠. 주로 누구한테 많이 넘기면 송상한테 넘겨요. 송상은 이것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쫙 유통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의 상권을 거의 다 장악했죠. 그리고 이 속된 말로 대리점도 있어요. 송방이라고 하는. 그 송방이라는 대리점도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전국적인 그런 하나의 상권을 장악한 상인을 송상인. 그럼 그 중에 일부의 물건을 부산의 내상한테 판매를 하는 거고, 부산의 내상은 이것을 어디로 넘겨요? 일본한테 넘깁니다. 그럼 일본한테 이 중국에서 갖고 온 물건을 넘겨주는 대신에 역시 또 받는 거는 뭐냐? 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역시 일본으로부터 가져오는 뭐 구리 유황 이런 거를 은을 뭐 우리한테 이렇게 역시 또 마찬가지로 송상이 보급하기도 하고 일부를 만상한테 넘겨서 중국으로 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진짜 이 명청 시대는 은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청나라 때 은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중국 영화 보다 보면 여러분들 자 술 먹고 또는 밥 먹고 잠자고 탁 여러분들 덩이죠. 은덩이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 봤을 때. 그래서 중국의 은화가 되게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쪽에서 일본을 통한 은도 들어가죠. 우리나라 은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신대륙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역시 생산된 은이 서양인들에 의해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영국의 은이 여러분들 비단, 자기 이런 거 사느냐고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역시 어떻게 중국이 넘쳐나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런 하나의 중국의 경제활동에 은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애들이 그냥 성질난다. 저놈들 너무 우리 은을 많이 빼앗기는구나. 그래서 무슨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아편 전쟁 일으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청나라와 일본과의 교역, 그리고 교역을 주관하는 상인들 확인했어요. 그럼 우리는
꼭 일본과 청나라의 중간에서 중개무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역에는 공무역인 개시, 사무역인 후시무역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가만히 보니까 상업도 발전해, 수공업도 발전해, 정말 여러분들 경제가 되게 활성화되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역시 화폐 사용량이 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화폐 사용이 전국적으로 유통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상공업의 발전도 있지만 여러분들 대동법의 시행 이후에 조세, 세금에 있어서 급납화, 화폐로 납부하기 시작하는 것이 화폐 사용을 촉진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오죠. 물론 화폐 사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화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면 일부 국소수의 사람들이 화폐를 독점합니다. 돌고 돌아야 되는 게 돈인데 돈이 스탑 멈췄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돈이 황폐화됐어요. 이런 현상을 전황이라고 그래요. 시중에 사용되는 돈의 양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화폐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금리, 화폐 이자가 비싸질 거 아니에요. 구하려면. 그럼 대부분의 여러분들 빚내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부자들이 빚내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빚내는데 이자가 많아 안 많아? 많아. 그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그래서 농민들 중에 몰락하는 농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폐는 나빠. 화폐는 농민들을 몰락을 가져다 주는 원인 중에 하나야. 그러면서 화폐 사용을 주장을 금지하는 이익 같은 실학자도 있는 거고. 그래, 화폐라는 건 좀 문제가 있긴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려고 하면 화폐 사용은 어쩔 수 없는 거야. 필수 불가결한 거야. 그러면서 화폐 사용을 적극 주장하는 실학자, 바로 중상실학자라고 이야기하는 박지원 같은 분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지금 경제활동을 쭉 살펴봤는데, 농업에서는 분농과 빈농, 농민계층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물론 이렇게 부자 농민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이양법과 견종법 같은 그런 영농기술의 보고, 그리고 상품 작물의 재배가 가져다 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수공업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의 모습인 선대제 수공업의 모습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수공업 자본가도 출현하기 시작하고, 광업에 있어서는 어떤 운영상의 전문화와 분업화가 시작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업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간에도 계층 분화가 되고, 특히 전국 도매업자인 도곡, 그리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공인. 자, 그래서 이렇게 부자, 상인, 소위 말하면 상업자본가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하루하루 이런 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무역도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 후기의 경제활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결국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 자본주의적인 모습이 태동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